이 동그라미 7번 업무를 보고 있었잖아요. 107페이지 동그라미 7번 제목에 해당하는 그 굵은 줄 두 줄을 밑줄 긋고요. 네 군데 동그라미 찾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공매 컨설팅은 중개업소 사장님 중에서 법인이나 여러분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칙 개공을 못해요. 부칙 개공이 누구라고 그랬죠? 복도방 할아버지. 증 없이 옛날부터 해오셨던 분, 그분들은 못한다. 요게 시험에서 그렇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7번이 있으면 7번 앞쪽에다가 이렇게 부칙에 나와 있는 개업 공인인증서는 X다. 이렇게 못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7번 왼쪽에다가 쓰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경공매 컨설팅 업무 중에서 손님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경매 물건이 많으니까요. 받아주는 걸 원합니다. 노란 거. 단순히 소개시키고 이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돈 들고 왔을 때 받아주면 돼. 그걸 경매 대리라고 그래요. 이 경매 입찰 대리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법인도 할 수 있고. 근데 하려면 등록을 한 번 더 하셔야 돼. 어디에? 법원에. 법원에 한 번 더 등록해야만 뭘 할 수 있도록 해요? 경매 입찰 대리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처벌사항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동그라미 7번에 셋째 줄부터요. 법인인 개업 공인인증서가 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에 매수 신청 또는 입찰 신청 대리를 하고자 했을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서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밑줄 그어놨죠, 지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하려면 어디에 등록하셔야 돼? 법원에. 우리 중개업을 하려면 어디에 등록하고 해야 돼? 중개업 하려면 구청에. 등록관청에. 경매 입찰 대리하려면 어디에 등록해야 돼요? 법원에. 요 법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시고. 근데 이제 등록된 그러니까 요걸 매수신청 대리라고 그래요. 법원에 등록된 사람을. 매수신청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나중에 자격증 따시면 법원에 등록해서 매수신청 대리인이 되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럼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시험에서. 공매 물건에 대해서 받아주는 대리행위래요. 법원에 등록해야 됩니까? 공매 대리할 적에. 이건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산관리공사. 그러니까 공매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핵심이요. 경매 물건인데 알선합니다. 알선이 뭐죠? 들어가 봐. 이렇게 소개시키는 거잖아요. 이런 알선행위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해야 돼요? 필요 없어. 법원에 등록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경우는 유일하게 어떤 거예요? 경매 대리다. 그걸 밑줄 그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지금까지 기출문제 많이 나왔지만 얘 못지않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게 이거예요, 이거. 요거. 방금 전에 밑줄 그은 거예요. 꼭 알아두셔야지. 그래서 보통 이제 경매 입찰 대리 하잖아요. 그러면 중개보수를 받는데 이 중개보수가 감정가의 한 1% 정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경매 넘어간 예를 들어 아파트를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낙찰을 받게 만들어주면 얼마의 낙찰을 받든 상관없어요. 감정가 1%니까 이 10억짜리 감정가다 한다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맨날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알고 계시다가 투자자 중에 보면, 손님 중에 보면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 계셔. 그러면 뭐 아무 때나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와가지고 팔아달라는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돈 있는 손님한테 지금 투자해야 된다고. 그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막 20%, 30%, 절반 가까이 떨어졌거나 또는 또 뭐 20%, 30% 정도 떨어지면 거의 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고 봐요. 그 정도 잡아놓으면 손해 날 일은 없다. 이렇게 해서 투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으로 넘어가 봐요. 뒤에 가시면 쭉쭉쭉.
어디 가냐면 111페이지 가보실게요. 111페이지. 고용인 그러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고용인은 종업원 얘기예요. 종업원. 사장님 아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밑줄 볼 게 없어요. 볼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가볼게요. 이거 들으시면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사장님이 계셔. 부동산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있다고. 종업원이. 두 종류죠. 자격증을 갖고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소속 공인인증서라고 부르죠. 그 바람에 시경이 있으니까 중요한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계약서 써주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찍을 도장을 등록할 의무도 있다. 그러니까 일할 때는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고요. 등록시켜놓은 도장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록할 의무도 있지. 근데 보조는 어떤가?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자, 증이 없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못해요. 계약서 못 써주고 물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 설명도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날이 날 의무가 없고 도장 등록할 의무도 없다. 이렇게 된다고요. 차이 나죠. 고별하죠 사실은. 네. 이런 내용들은 한두 번 들으시면 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암기하거나 이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이건.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 지금부터 보는 거. 사장님은 필요하다면 밑에 있는 종업원을 쓸 수 있다고. 근데 이제 그 보통 사무실에서 사장님, 그 다음에 종업원 한 명, 이게 최소 단위라고 봐요. 만약에 종업원 없이 이제 사장님 혼자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밑에 직원을 쓰니까 직원이 뭐 좀 왔다가 또 좀 이따 간다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골치 아프고 뭐 하여간 뭐 마음도 안 맞고 막 또 일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혼자 하시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좀 이제 불편하겠죠. 사무실 혼자 운영하려면 다 모든 일을 다 본인이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화장실 갈 때도 문 잠가놓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최소 단위는 한 명 정도 종업원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한 명도 이렇게 뭐 능능한 건 아니지만 사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한 명 정도 이렇게. 없어도 괜찮고 그래서 둘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사장님 입장에서 밑에 요즘 이제 자격증 딴 사람이 좀 많이 늘었잖아요. 최근에 뭐 2만 명, 3만 명 늘었으니까 이제 기존의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직원을 뽑는 시즌이에요 지금. 왜냐? 기존에 있던 사람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신 분들은 이동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1년 동안 일한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무실도 보면 그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 있는데 그런데 1년 넘게 일하신 분은 딱 한 분. 나머지 두 분은 계속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대신 사장님은 두 가지를 지켜줘야 돼. 하나는 뭐냐면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아야 돼. 결격자는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미성년자 뽑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는 방학 동안에 알바도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개업 시장에서 일하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 미성년자.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빵에 갔다 와서 얼마 안 된 사람. 쉽게 말하면 전과자. 보통 한 3년 동안은 일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뽑았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이 보니까 엄청나게 막 말도 잘하고 막 사근사근하고 막 그래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뽑았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금 깜빵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어. 전과도 보니까 사기죄로 뭐 전과 몇 번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장님 그러면 제재 받아요. 그럼 사장님은 그걸 갖다 어떻게 알죠? 전과자인지 결격자인지 아닌지를? 모르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우리 사장님이 무슨 신원조회 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대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뽑았으면 관청에다가 이 사람 뽑아서 씁니다라고 신고를 하게 돼 있어. 그걸 고용신고라고 그래요. 고용신고하면 관청이 신원조회를 해봐요.
이 사람이 이래도 되는 사람인지. 그래서 사장님한테 알려주지. 예. 그러니까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조사할 길은 없어요. 관청이 파악해서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일단 결격자 아닌 사람을 뽑아 쓰는 거고, 두 번째는 고용신고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뽑아 쓴다고 관청에 신고하는 건데, 언제까지 하냐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고용신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격자 일하지 못하게 이제 거르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이때는 보조원을 뽑았을 때도 사장님이 신고해야 되고요. 수공을 뽑았을 때도 신고해야 되고요. 이게 고용신고지.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옵니다. 고용신고가. 언제까지 하느냐?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 중요하지. 근데 만약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정도가 아니고 업무정지야. 업무정지 되게 센 거예요. 보통 한 달짜리 한 달. 그럼 이렇게 고용신고를 업무 개시 전까지 안 해가지고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고용신고 안 하는 바람에. 꽤 많아요. 꽤 많아. 그러면 관청은 고용신고 안 한 걸 어떻게 알았대요? 관청이 어떻게 알았을까? 위성사진이 찍은 거예요, 지금? 누가 매일 똑같이 들어왔는데 신고 안 들어왔다고 해서 뭐 위성사진 찍어가지고 뭐 고용신고 안 했네 이렇게 들어가요? 어떻게 알아? 옆에서 신고해?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은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딱 제한적인데, 고용된 사람, 요 사람이 신고해요. 자기를 고용했는데 사장님이 일러 바칠까?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자기가 일하는 터전인데 나 고용 안 했다고 신고해? 그런 건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잘리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러면 우울한 마음에 구청을 가게 돼요. 가서 우리 사장님이 나 고용할 때 고용신고 안 했다고 일러줘. 응? 그럼 구청에 전화 와. 혹시 아무개 씨 아시냐고. 모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실 뭐 이런 구조나 이런 걸. 그러니까 거의 실토할 수밖에 없어요. 업무정지 한 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 자르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고용신고부터 하셔야 되는데 늦었죠. 언제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보통 이제 면접을 보고서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출근해가지고 뭐예요? 일하기 전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일 시작하기 전까지. 그쵸? 이게 순간인데 찰나인데 이게 쉽지 않겠죠. 이게 지키는 게 쉽지 않다고 이게. 그리고 며칠 일해보는데 솔직히 그렇잖아. 그러니까 면접 본 거랑 며칠 일을 시켜봤더니 또 일이 이제 그렇게 마음에 들게 일하는 것 같진 않아. 그러면 이제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이럴 수 있잖아. 그거 대비해서 이제 며칠 이렇게 한번 지켜보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 개시 전 이런 것보다는 고용했을 때 며칠 좀 봐볼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잘랐을 때는 종료했죠. 스스로 관뒀거나 잘렸을 때는 10일 이내 종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얘가 10일 이내. 얘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시험에서는 중요한 이유가 두 개가 바뀌면 안 돼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종료신고는 10일 내에 해야 된다 이거지. 바뀌면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용신고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너무 찰나해서 문제가 생겨서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인정해요. 좀 이따 밑줄을 올 거예요.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걸 인정해. 전자문서로 신고한다는 게 뭐냐면 인터넷 신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출근했죠. 제일 먼저 할 일이 뭘 것 같아요? 사무실에 제일 먼저 출근하면. 응? 컵 씻고 이게 약간의 청소 여기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컵을 씻으려고 컵을 딱 드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잠깐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없다가 이거 만들어진 거예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밑줄을 긋겠습니다. 교재는 112페이지 가보세요. 112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고용인을 고용하면 고용인이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개업 공인인계사는 고용신고해야 된다. 넣었죠? 언제까지 하라고요? 업무 개시 전. 셋째 주 안 하면 뭐예요? 업무 정지 사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고용신고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별지 서식에 따라야 하며 뭐로도 할 수 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다. 전자문서 동그라미. 자, 가로 4번. 밑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인계사가 고용인을 해고하는 등의 이유로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면 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인인계사는 해고일 등의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다. 거기는 종료일로부터 며칠이죠? 10일. 그 10일을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지는 거 그쪽을 좀 잠깐 보자. 자, 넘어가도 되고. 사실은 뭐 이런 거보다는 실무에서 문제되는 건 뭐냐면 또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거. 밑에 있는 종업원을 고용했다. 그러면 이 종업원이 한 영업상 행위는 그대로 사장님이 한 걸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고는 누가 치냐면 밑에 있는 종업원이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직접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도 사장님이 한 걸로 본다니까요. 이 조문. 그래서 제가 아시는 사장님도 이 밑에 종업원을 썼는데 이 종업원이 이 사장님이 이제 연세 좀 있으신 분인데 이제 저 부부지간에 같이 하려고 딱 차렸어. 3개월 만에 다시 문 닫았어요. 밑에 있는 종업원이 있었는데 그 종업원이 대형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물어주게 된 거예요, 돈을.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을 떠나셨지. 어렵게 자격증을 따셨는데. 그러니까 밑에 있는 종업원을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은 물론 의미 있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물어주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더러더러 발생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역할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 또 어떤 사장님은 남자분인데 공부 잘하셔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따셨어. 그래서 같은 학원에 같이 공부했던 그 여성분인데 그분은 원래 경험이 좀 있으셨던 분이야. 그래서 자기는 경험도 없으니까 이 남자 사장님이 자기가 사무실을 얻었고 같이 공부했던 그 여자 수강생이면서 이번에 자격증 딴 사람 그 사람을 직원으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막 성격도 괜찮고 그러니까 잘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장님이 그 사무실을 맨날 지키는 게 아니니까 또 믿고 맡기니까 이 밑에 있는 같은 학원 다녔지만 밑에 있는 직원이 계약을 할 때 그 사무실에서 계약하는 그 건수가 뭐 한 달에 몇 건 안 돼요. 없어. 계약서 종류가.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제 계약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응? 사장님 없고 자기 혼자 지키고 있다 하면 딴 데 가서 쓰고 이 중개업소를 누락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자기 가게 일하는 사람이 자기 가게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건수를 자기가 먹어. 뭐 사장님은 그냥 어쨌든 계약이 하나도 없으면 이상하잖아. 어쨌다 계약 한 건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지나간 거야. 나중에 알게 돼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분이 경험이 있으니까 믿어버린 건데 같은 학원 나왔으니까 믿어버린 건데 그런 일도 생긴다니까. 그래서 밑에 있는 종업원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뭐 잘 쓴다는 게 그게 100% 확보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또 이제 또 지켜도 봐야 된다. 아무래도 사무실 많이 안 나오고 그러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또 좀 느슨하게 활동할 수도 있고 땀만 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참 중요합니다. 관리도 중요해요. 관리도 중요해요. 근데 여기 이 조문은 보면 모든 행위를 다 물어주라고 책임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요? 영업상 행위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밑에 있는 고용인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돈을 꿨다든지 개인적으로 누굴 패가지고 물어줄 일이 생겼다. 그것까지 사장님이 물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만 물어주는 거예요? 영업상 행동. 영업상 행위만 물어주는 거지.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이 조문에 보면 민법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의 행위로 뭐예요?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의지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되게 강력한 말입니다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뒤집어 쓰는 결과가 돼요.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추정한다 이것도 배우셨죠? 추정한다. 네. 안 배우셨어요? 배우셨을 텐데 추정한다는 건 좀 약한 거예요 얘보다는. 그래서 추정한다 그러면 X가 돼요. 둘 다 용어예요. 추정이 조금 약하고 간주한다가 본다가 더 세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추정한다도 엄청 센 말입니다. 근데 좀 이따 이제 도장 얘기 나오겠지만 도장 중에 인감도장 있죠. 동사무소에 신고한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굉장히 잘 보관해야 되잖아요. 왜 그랬는데요? 왜? 인감도장은 잘 보관해야 되는데 왜 그런데 왜? 요새는 다 요새 가보면 막 은행 가도 다 사인하고 막 그래버리니까 사실 도장 쓸 일이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인감도장은 소중한 겁니다. 인감도장이 어떤 계약서에 딱 찍혀 있잖아요. 응? 인감증명서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얘기예요. 인감증이 딱 찍혀 있으면 거기에 나온 이름 적힌 사람이 한 걸로 추정해요. 그러면 거기 인감증 찍힌 사람이 내가 안 찍었어 라고 입증을 해야 돼. 그걸 입증을 하면 그 사람이 안 한 걸로 봐줘요.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옛날에 어떤 아내 되는 사람이 남편이 미국 출장 중이어서. 근데 이 아내가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남편 인감도장 찍어갖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사라졌어. 이제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귀국해서 딱 왔는데 최연초인을 눌렀는데 딴 사람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오리둥절이죠. 근데 계약서를 보니까 자기 인감증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럼 자기가 그걸 안 찍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된다.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케이스에. 어떻게? 출입국 관리 기록이 있으니까. 이 케이스는 그나마 좀 괜찮은 케이스죠. 출입국 관리 기록이 딱 있으니까 이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찍은 것은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입증을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 계약이 아내가 권리도 없는 아내가 대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가 돼서 남편이 오케이 그래 뭐 어쩔 수 없어 추인 뭐 이런 거 안 해놓고 뭐 하니까 추인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다 무효가 돼서 다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 등기 가져와 버렸어. 그러니까 샀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돈 주고 샀는데 등기 뺏기고 소유권 날아갔지. 손해본 거잖아. 이 산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해결해야 되냐면 아내요 아내. 무권대리 행위라는 아내. 그 사람 상대로 해서 야 내 돈 내놔 물어내. 이렇게 손해배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내가 어디가 있어요? 모르지. 사라졌다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손해배상 받는 게 힘들어. 그럼 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소개한? 부동산이 만만하죠. 부동산 어디 가지도 못하잖아. 등록이 돼 있으니까. 폐업은 할 수 있지. 재빨리.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이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잘못했죠. 인감장을 거기다 찍어서 계약을 했다. 아무리 부부지간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아니요. 그건 반드시 남편 의사를 물어봤어야 되고요. 법적으로 하면 이제 위임장 같은 거 받아놨어야 되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한 것은 중개 사장님이 실수하신 거야. 응? 책임지라고 해도 할 말이 없어. 100%는 아니지만. 근데 거기서 추정한다만 해도 되게 센 건데 이건 뭐예요? 본다. 빼도 박도 못해요. 이렇게. 여러분 교재 보면 우리 114페이지 보시면 114페이지에 중간 정도의 회색 바탕에 박스가 있죠. 법 15조 나온 거. 그 두 줄 있죠? 두 줄 밑줄 그으시면 끝이에요. 끝. 114페이지에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존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의 행위로 뭐예요? 본다. 요거요. 어디에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업무상 행위에 동그라미 치고 또 본다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칠판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이거요. 고용인도 시험 문제 거의 한 문제씩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못을 한 거야. 무슨 잘못했냐? 그러면 이 고용인이
이게 소공도 있고 보존도 있고 그래요. 이 사례 중에 하나 예를 든다면 땅을 소개시켰어. 근데 이 사람이 소개시킨 땅이 맹지야, 맹지. 맹지 뭔지 알죠? 도로에 접해 있지 않는 땅. 그죠? 이 땅이 있고 이 땅이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여기밖에 안 들어와. 그럼 도로하고 이 접해 있는 땅이 아니야. 맹지라고. 그런데 맹지인 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은 맹지지만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날 거라고 속여서 지금은 도로가 안 났으니까 싸니까 지금 사야 되고 도로 나면 땅값이 폭등할 테니까 이거 사두라고 이렇게 한 거지. 근데 20년이 지나도록 이게 이 도로가 안 나. 그 돈이 묶였지,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거짓말로 설명한 우리 고용인이 책임져야 되는 게 맞지. 여기는 이제 손해 입었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거짓말 한 것은 사장님이 거짓말 한 것으로 뭐예요? 본다. 빼도 박도 못 한다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 사장님은 직접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 여기가 잘못했지. 거짓말하면서. 그렇지만 이쪽에 물어주게 돼 있다. 이제 물어주게 돼 있다. 거짓말한 꼴이에요. 그래서 원래 물어줄 사람은 누구예요? 밑에 종업원이죠. 맹지인데 길 날 거라고 거짓말을 친 우리 종업원이 물어주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사람만 물어주라고 한다면 손해배상 받기가 어렵게 되니까 우리 법에서는 둘 다 함께 물어주라고 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둘이 같이 물어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장에서는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갑에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을한테 하는 것이 손해배상 받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을이지, 을. 여기는 돈이 있지만 여기는 돈이 없어. 돈이 없고 또 얼굴 보기도 힘들 수 있어요. 도망가서. 그래서 보통 이렇게 청구해. 그러면 연대 책임을 지는 을은 야 나한테 왜 다 물으라고 그러냐. 이게 3천만 원 손해 입은 거에 대해서 난 1,500만 원만 물어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안 통해요. 그런 말 못해요. 그게 연대 책임이에요. 다 물어줘야 돼. 다 물어줘야 돼. 요리만 청구 들어와도. 다만 나중에 요 사장님이 고용인을 훗날 혹시라도 만나게 되면 야 너 대신 내가 물어냈다. 3천만 원 물었거든. 내놔 돈. 이렇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낼 여지는 있다. 법적으로. 그게 연대 책임의 끝이 구상이요. 그런데 을이 갑을 만날 수 있을라나 몰라.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고치는 바람에 책임을 뒤집어 쓴다. 심각한 얘기죠. 더구나 여기 지금 개업공인중개사 을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어떻게 보면 무과실. 자기는 이거 알지도 못했어. 손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친 거지. 자기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걸 엿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물어주게 돼 있다고. 무섭죠. 이게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보면 115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에 제목이 민사상의 책임이라고 써져 있죠. 가로 2번에 민사상의 책임이라고 써져 있는데 동그라미 1번 연대 채무 이렇게 돼 있죠. 연대 책임 이렇게 보시면 제목만 보시면 돼요. 특히 동그라미 니은번 가면 이 경우 밑줄 긋습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구체적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 무슨 책임이요? 무과실 책임이다. 연대 책임이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렇게 밑줄 그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요? 구상권 행사해요. 뒤돌아서서 어떻게 해?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지. 만나거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형사처벌 볼게요. 형사처벌 칠판 보시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가 거짓말 쳤죠 지금. 그럼 법적으로 봤을 때 갑 고용인은 소공이 됐든 보조원이 있든 이렇게 거짓말을 치죠.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우리 중개사법에도 우리 제 법에도 거짓말 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어요. 거짓말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거 해가지고 아주 그냥 큰 거짓말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 이 뜻이 뭐냐면 그럴 때 징역을 살리면 최고 1년 앞에 게. 이게 또는의 뜻이에요. 이게. 벌금을 물리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벌금 물리면 1,000만 원까지. 징역은 1년까지. 그렇게 처벌받아요. 그런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중개사법 조문에 보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꽤 있다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그럴 때 우리 사장님은 이 사람이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럴 동안에 뭐 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감독 좀 잘하지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은 벌금형으로 처벌해요. 감독 잘못한 정도이기 때문에 징역살이는 없는데 그렇게는 처벌 못하는데 이제 벌금으로는 처벌하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양벌규정. 조문이 있어요. 50조. 양벌은 뭐예요? 둘 다. 양쪽을 다 벌 준다는 거예요. 양쪽은 누구예요? 종업원 받을 때 종업원만 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사장님도 벌 준다. 둘 다 벌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양벌규정이죠. 이때는 징역은 없고 사장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장님은 징역은 없고 뭐만요? 벌금으로만 처벌받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사장님은 잘못하면 물어줄 수도 있고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까 잘 감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교재 117페이지 가보십니다. 가로 4번에 회색 바탕 박스 보시면 50조 조문이 있어요. 그걸 밑줄 그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소속 공인인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 공인인사인 법인의 사원 임원이 이렇게 나오죠. 임원 사원이 중개업무에 관해서 제48조 또는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이렇게 나오죠. 48조나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자, 근데 요거 보면 앞에 법인의 임원 사원은 높은 사람이긴 한데 중개법인 관점에서 보면 그 밑에 속해서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아랫사람이에요. 법인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소공, 보조원, 임원 사원 전부 다 밑에 일하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밑에 일하는 사람이 지금 사고를 친 거야. 어떤 사고냐? 48조 또는 49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 이게 48조고 이게 49조고 막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징역이라든지 벌금은 받을 짓을 했을 적에는 이런 뜻이에요.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 그때 그게 둘째 줄 끝에요. 그때 셋째 줄 보시면 위반행위 한 사람도 당연히 벌 주겠습니다. 셋째 줄. 고용인요. 밑에 사람. 위반행위 한 사람도 당연히 벌 주겠지만 동시에 누구도 벌 준다. 사장님한테도 벌금형을 때린다. 해당 조, 그 개업공인인사에게도 해당 조에 규정된, 조는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에 써져 있는 규정된 뭘 가한다고요? 뭘 때린다고요? 그치. 여기서 벌금형에 동그라미 쳐셔야 돼. 징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조문을 가만히 보면 어떤 거냐면, 아이고, 밑에 있는 그 종업원이 사고 치니까 사장님이 막 엄청 물어줄 수도 있고, 잘못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고, 징역까지는 안 가는데 막 벌금 물 수 있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할 때는 좀 잘 봐야 되겠다. 뭘 잘 봐야 돼요? 사람을 잘 보려면 뭘 잘 봐야 돼? 예? 관상을. 아니,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그 사람은 이혼 전문 변호사더라고요. 여잔데. 근데 우리 중개업소에서 일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 그걸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경험상 사람에 대한 그걸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혼 전문 변호사가 딱 이제 그 자기가 그동안 그 상담하면서 그 겪었던 거 딱 보면 사람이 딱 들어오면 뭐 그런 게 생긴다는 거야. 아, 이 사람 어떤 사람 같다. 뭐 이런 게 배운 게 아니고 경험으로.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감이 잡힌다는 거야. 처음에 변호사 했을 때는 무조건 의뢰인의 말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분노하고 막 그랬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뢰인이 오히려 법률용어로 하면 유책 배우자야. 그래서 자기가 좀 당황스럽고 그런 게 되게 많아. 왜냐? 자기한테 얘기할 때 자기한테 불리한 건 얘기 잘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거 경험을 막 얘기해 주는데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직업을 계속 하다 보면 중개 사무실에 일하신 분도 보면 관상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어떤 느낌. 사무실에 왔는데 그 사무실 와가지고 진짜 계약을 하거나 방을 얻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랑
한 번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물건 좀 물어보고 계약할 의사는 전혀 없는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랑 우리 사장님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벌써 그 사람 태도가 틀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야. 와가지고 상담할 때 이 사람이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우리 원장님은 지금 20년이 뭐요? 너무 오래되셨지? 감이 있을 거야. 한번 물어봐야지. 그게 있는지. 근데 이게 자기 할 의욕이 넘치는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서 그게 나타나요. 예. 근데 이제 쭈삣쭈삣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 결심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부동산에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어디든지.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갑니다. 어디 가시냐면, 저기. 천천히 넘겨보시다 보면, 아까 중간에 또 한 거니까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 어디 가시냐면, 136페이지 가십니다. 136페이지. 도장 얘기. 진짜 그 요새는 도장 잘 안 써보는 것 같아요. 응? 도장. 요새는 은행 가도 다 사인해버리니까, 그죠? 이런 걸로 사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 쓸 일이 별로 없지. 그래도 중개업소에서는요, 도장 찍습니다. 그러니까 사인하는 게 있잖아요. 사인하는 게 막. 이렇게 사인하는 게 있고, 이렇게 사인하는 게 있고, 도장이 딱 있다 그러면 어떤 게 멋져 보여요? 예? 도장이 멋져 보여요? 이게 멋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문화랄까, 이것도 틀린 것 같더라고. 그래서 서양 문화에서 얘기하는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쪽은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이렇게 도장이 딱 찍혀 있으면 이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저만의 그건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가지고, 우리 중개업소에서는 도장 찍습니다. 그럼 중개업소에서 계약하는 손님은요, 도장을 찍어요, 사인을 해요? 서명해요? 예? 손님은 도장 찍으란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님은 사인한다고 그러면 시킬 수밖에 없어요. 도장은요? 없대. 도장 안 찍는데 사인하겠대. 할 수밖에 없어. 여기 이제 신분증이 이제 같이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사인한다고. 그래서 어떤 경우 재계약하는 경우 있잖아요. 도장 없이 그냥 사인만 딱 하고 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인만 하는 거. 우리 중개업 사장님은 안 돼. 도장 찍어야 돼. 아까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 찍어야 된다고. 응? 그러니까 도장 들고서 찍는다. 틀려요? 만약에 이제 손님은 그런데 손님 같은 경우에 사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사인하는 이거보다는 딱 도장 찍어놓으면 보기 좋아. 그러니까. 그래서 도장하고 신분증 가져오세요 이렇게 하잖아. 어디서? 손님한테. 어디서? 부동산에서. 도장하고 신분증 가져오세요 하잖아. 계약서 쓸 때. 도장이 딱 이렇게 찍혀 있어야 좀 이렇게 좀 믿음이 가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현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안 하고 손님들도 도장을 가져오라면 또 착실하게 가져온다. 그래서 찍는다. 찍어 놓으면 멋있다. 뭐 이런 거. 도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장은 아무 도장이나 찍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등록시켜 놓은 도장만 찍는 거예요. 목적은 찍는 데 목적이 있는데 날인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 날인하는 도장은 아무 도장이 되는 게 아니고 등록시켜 놓은 도장 그걸 찍는 거예요. 그 도장을 꼭 찍어라. 이 손님들이 가져오는 도장은 인감 도장이에요, 막 도장이에요? 응? 막 도장이에요, 막 도장. 인감 도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집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관해야지. 그래서 우리 중개업소에서 이 등록된 도장도 보통은 막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을 가져오시라 하는 것은 대리 계약할 때만 그래요. 그때나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보통은 인감장이 없으니까 그냥 도장이면 돼요, 도장. 그러니까 누구 대신 왔을 때만 이제 위임장 만들기 위해서 인감장을 가져오라고 하지. 그 외에는 다 막도장 되는 거야. 막도장이라고 하셔야 돼, 일반적으로. 응? 인감장은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도장을 등록하고 써먹어야 되는데 등록할 사람이 누구냐? 찍을 사람이지 뭐. 누가 찍어요? 계약서나 있는데 누가 도장 찍어? 사장님하고 소공까지. 중개보조원은요? 안 찍지.
보조는 날이날 의무가 없으니까 등록할 의무도 연쇄적으로 없는 거예요. 차이 나지. 그 다음에 어떤 도장을 등록하느냐. 이거 좀 이따 볼 건데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등록하느냐. 이거 구청에 등록하는 거예요. 사무실이 노원구에 있다 그러면 노원구청에 가서 등록하는 거예요. 언제 등록하느냐. 언제 등록하죠? 일을 시작하기 전. 아까 고용신고 언제까지 했었어요? 업무 개시 전. 이것도. 아니 업무를 시작해야 찍을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업 개시 전까지만 도장 등록해 놓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등록시켜 놓은 도장이 이미 있는데 그걸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등록시켜 놓은 도장이 있는데 이걸 바꾸는 경우 어떤 경우 이걸 바꿀까요? 응? 상호 변경. 상호하고 이거 도장은 관련은 없는데. 대표자 변경. 변경을 했을 때 바꾼다기보다는 새 대표자가 등록하는 거지. 그건 바꾸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변경을 어느 때 하냐고. 잊어먹었을 때 할 수 있겠죠. 등록시켜놓은 도장이 네모난 도장이야. 저거 찍어야 돼. 아무리 책상을 뒤져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 빨리 세모 도장으로 바꿔. 그래서 등록을 해. 그리고 세모 도장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변경은 며칠이네? 바뀌었다. 그럼 며칠이네? 7일이네. 시험 잘 나와요. 변경 등록하시라. 이렇게 됐다고. 사실은 이 도장을 바꾸게 되는 경우는 분실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드물고 그것도. 어느 때 바꾸느냐. 제가 보니까 바꿀 때 보면 점집 갔다 와서 바뀌어요. 점집. 응? 주변에 부동산 사장님들 아마 분기별로 한 번은 갈걸. 어? 올해 사업은 잘 되겠습니까? 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여성 두 분이야. 몰라,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결혼을 안 한 것 같더라고 눈치가. 두 분인데 이제 자기 소개팅 받은 얘기 쭉 하고 그 다음에 운세 얘기를 하더라고. 운세. 그래서 올해는 뭐 결혼한다나 어쨌다나 그런 운세 있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 밥 먹으면서 주 화제가 그거더라고. 그래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많이 가. 그리고 가면 저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냥 지금까지 한번 간 걸로 치면 한 서너 번 갔던 것 같아. 근데 우리 안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분기별로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갔을 때 이제 거기서 또 좋은 소리 해주면 좀 힘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또 설거지 할 때 좀 약간 좀 콧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고.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오면 좋은 얘기 해줘야지. 예? 그게 뭐 어쨌든 간에 그게 영업일 것 같아. 그게 영업일 것 같아. 예? 근데 맨날 좋은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한 번씩 뭐야. 근데 건강은 조심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건강은 다 조심해야지. 여자 조심하시고 맨날 그 얘기하잖아. 뭐 그건 다 조심해야지 뭐. 저도 좀 공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손님을 많이 접하면 손님에 대한 아까 그런 직업적인 그런 느낌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여자가 막 우울해서 와 있어. 그러면 혹시 또 남편이 바람피나 뭐 이럴 거 아니야. 그것도 맞춰서 하고. 아이 때려 맞힐 것 같아. 저도 좀 너무 심한가? 점집에 갔더니 다 좋대. 내년부터 잘 풀린대. 맨날 내년부터 잘 풀린대. 잘 풀리는데 이 도장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지. 도장을 바꿔야 된다, 구술을 해야 된다, 뭐 있잖아, 개명해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 몇 가지. 저한테는 개명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때는 7일이네, 변경 등록. 예? 7일? 예. 점집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해봐요. 이거 아니구나. 도장까지 하고 쉬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보고 밑줄을 그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요. 그 다음에 복잡한 할아버지요. 여러분들입니다. 혼자 오픈하신 분들. 그 다음에 직원. 이렇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 자연인은 숨 쉬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사람이고, 여기는 그냥 법인체죠, 법인체. 그래서 위에 보면 이제 숨 쉬는 자연인 같은 경우는 어떤 도장을 등록하냐면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로 치면 이게 호적부예요. 호적이란 말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호적부가 있는데 옛날에 호적부에 따르면 여기 이제 집이 있으면 그걸 가라고 하는데 집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호주가 있게 돼요. 호주. 호주한테 엄청난 많은 권한을 줬어요. 호주. 보통 아버지죠. 남자 아버지가 되는데 이 호주 제도가 이제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호적부가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뀐 거예요. 저희가 처음 대학교 들어갔을 때는 이 호주 제도가 있었어요. 이때 저희 우리 이제 학교로 치면 담임 선생님이지. 담임 교수 하시는 김주수 박사님이 호주 제도 없어야 된다고. 이번에 칭족상속법 이걸 거의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호주제도 없어요. 첫 시간부터 호주제도 없어야 된다고. 맨날 TV 나왔을 때 맨날 호주제도만이야.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호주제도 나오면 이 박사님 이름 나올 거예요. 없앴어요. 그리고 생각이 어떠냐면 여자도 아들이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내 그러니까 부인 성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든 분이에요. 이분이. 왜 남자 성은 꼭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굉장히 열려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나 그래요. 근데 대학 조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 다닐 때 빨간 바지 입고 대학 다녔대요.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때 빨간 바지를 입고 대학을 다닐 정도면 그것도 법대인데. 뭐 이런 고시공부 이런 데 뜻이 있는 게 아니겠죠. 저는 소름이 끼치는 게 이런 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범생이들은 세상 못 바꿉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꾸려면 일단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를 밀어버려야 돼. 이렇게.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스마트한 표준에 딱 해당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절대 못 바꿔요. 그냥 그거 유지하는 거지. 그냥. 놀라운. 그러니까 이런 사고가 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죠. 최근에 오래 사셨어요. 들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지고 호적입니다. 옛날로는. 그 다음에 주민등록표. 여기에 기재된 성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올라있는 이름. 호적에 올라있는 이름은 태어나자마자 호적에 올린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이름이잖아요. 본명. 처음 이름. 근데 요새는 이제 개명도 쉬워가지고 이제 많이 바꾸기도 하지만 보통 이제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 주민등록에 올라 있는 이름, 그것이 새겨진 도장, 그런 도장을 등록하시라. 이 새겨진 도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라는 거예요. 이름 새겨진 도장이라는 얘기밖에 안 돼, 이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름이 2명인 사람이 있어서 2개인 사람이 있어서 그래. 2개. 하나는 호적상 이름과 그다음에 호적에는 그런 의미 없는데 주변에서 부르는 이름.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뭐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부르는데 호적만 가면 이름이 막 이렇게 되는 거. 호적상 이름은 뭘로 할까? 이렇게 이시인데 옛날 이름 있잖아요. 레자 들어가는 이름.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 근데 호적은 이렇게 올라있고 이 호적상 이름을 고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최근까지. 그래서 집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예쁘게.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호적을 딱 띄면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이름으로 도장을 파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이거지, 이거. 집에서 부르는 이름 말고 호적상의 이름이 이거지.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 도장이라면 그게 인감 도장이어도 좋고 또요? 막도장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감도장을 만약에 등록을 쓰려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다고 그랬죠?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막도장을 쓴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지었습니다만은 이 도장이 인감도장이어도 일단 무방하고 그 다음에 막도장이어도 무방한데
옛날에는 무조건 인감도장만 등록하고 쓰도록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인감증명법에 좀 이따 밑줄 그을 거예요. 신고한 인장이다 그렇게 하는데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X예요. 뭣도 가능해요? 막도장도 가능하다. 오히려 현실은 거의 막도장이다 말이죠.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옛날 법입니다. 지금 어떤 말이 와야 돼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 다음에 또요? 주민등록표 이 말이 와야 돼. 그리고 도장 크기가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을 파야 되겠다. 30mm 그러면 이거 도장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3cm. 3cm면 큰 거예요. 도장 크기가. 이걸 넘으면 안 되겠다. 이건 이제 여러분처럼 자연인이고 법인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런 거. 지금 구체적으로 안 묻더라고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요걸 아셔야 되는데 법인의 인장이요. 법인의 인장. 이 법인의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의 뭐냐면 인감도장을 얘기합니다. 법인의 인장은 법인의 여기는 법인은 무조건 인감도장이에요. 법인은. 개인은 둘 다 돼. 여기가 중요하죠. 이렇게. 특징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분사무소다 그러면 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서 상업등기소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할 수 있는데 법인의 인장 이거 법인 인감증 한 개밖에 없을 건데 본점에서 쓰고 지점에서 또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하나를 더 인정했어요. 이거 일종의 사용인감인데 대표자가 뭐 한 거야?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일종의 사용인감. 요걸 등록하고 쓰면 이거 안 쓰는 거니까 이걸 등록하고 쓰면 본점에서 요것만 쓰는 거예요. 지점에서는 요것만 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몇 개다. 분사무소는 등록할 수 있는 인장이 몇 개다. 2개다. 불편할지라도 이걸 등록하고 쓸 수도 있고 좀 편하게 쓰려면 이거 아니고 이걸로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교재 정리하고 쉬겠습니다. 교재는 137페이지 제일 위로 가시고 137페이지 제일 위에 자, 인장 등록 누가 하느냐? 첫 줄에 보면 개업 공인인사의 밑줄, 소공의 밑줄 그렇게 그 다음에 첫 줄에 그것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줄 등록할 인장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가로 1번이 개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연인이죠. 자연인. 그래서 거기 보면 셋째 줄에 보시면요. 가족관계 등록부 셋째 줄부터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이렇게 나왔죠.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참고 있죠. 참고에 보면 인장 나오는데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감도장을 밑줄 그으신 뒤에 그 인감도장이란 글자 위에다 X를 쳐버리셔야 돼요. 인감증명법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X를 치시라고. 인감증명법. X. 지금 그게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감증을 반드시 등록해야 되는 법이 지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본명만 새겨지면 됐다. 그 다음에 가로 2번은 법인입니다. 이번에는 첫 줄 끝에 가시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뭐요? 법인의 인장입니까? 법인 대표자 인장입니까? 법인의 인장이에요. 시험에는 대표자 인장 이렇게 나와. 그러면 X예요. 법인의 인장이고 가로 3번 2번에 분사무소죠. 분사무소 같은 경우는 첫째 줄 원칙적으로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고 써야 된다. 법인의 인장이 하나. 근데 또 하나 더 있죠. 둘째 동그라미 2번. 편의상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대표자가 뭐 하는 거예요? 보증하는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네모 4번의 가로 1번. 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왔죠.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까? 네모 4번의 가로 1번. 형광펜 칠할게.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하셔야 돼? 업무 개시 전까지. 근데 현실은요. 거기 지금 보면 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있잖아요. 처음에 사무실 오픈할 때요. 인장 등록을 같이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 보면 개설 등록 신청이라고 동그라미 1번 글자 나와 있는 거 있죠? 밑줄 그어두시고. 법에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처음에 중개업소 오픈할 때 같이 해버립니다. 보통. 현실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네모 6번 인장의 변경 등록. 둘째 줄에 가시면 인장의 변경일로부터 며칠 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되겠다. 며칠 내 등록? 7일 기억하시면 돼요. 됐습니다. 쉬었다가 휴폐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